네, 잘 쉬셨다 오셨나요? 한국학 14강 두 번째 시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저는 삼육대학교 글로벌 한국학과의 주원규 교수입니다. 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흐름이나 역사적 충돌들, 이런 것들을 문제를 연구하는 게, 한 국가를 연구하는 것과도 동일한 효과를 갖고 오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학을 지금 한 학기 동안 여러분과 함께 저희가 나누고 공부하면서 어떤 케이팝이나 한류 뭐 이런 어떤 그 세부적인 디테일에 대해서도 함께 배우는 시간을 가져봤지만 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좀 역사적 통찰력을 좀 더 강화하는 데 시간을 할애하는 부분들도 저는 쓰임새가 있는 유의미한 접근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이제 해외에서 계속 생각하고 있는 한국학의 연구 흐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중점적으로 여러분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미국으로 넘어가 볼게요. 미국에서의 한국을 바라보고 한국학 연구의 추세와 방향은 어떻게 될까? 자, 조금 부연 설명드릴까요? 중국과 일본에서의 연구는 같은 인접국가의 관계입니다. 인접국가의 관계다 보니까 서로 친밀하기도 하고 반대로 서로 대립적이기도 했던 것들이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제 미국과 같은 경우는 오랫동안 한국과 어떤 동맹 관계를 맺어오고 우호적인 사이라고는 표현을 하지만 반대로 그게 그렇게까지 긍정적으로 이렇게 읽히지는 솔직히 않아요. 왜냐하면 미국이라는 나라는 또 유럽과 다르게 그 자본주의 시장이 가장 발달되어 있는 나라이고 그 자본주의적 관점에서 봤을 때 한국이라는 나라와의 관계를 또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긍정적인 면도 있겠지만 부정적인 면도 공존합니다. 그런 면에서 일본과 중국이 바라보는 한국의 관점과 퍼스펙티브와 그 미국이 바라보는 퍼스펙티브는 조금 달라요. 그리고 미국은 또 하나는 민주주의, 그러니까 어떤 그 자본주의 신냉전 시대를 거쳐오면서 자본주의 시대의 대항마로서, 그러니까 공산주의에 대한 대항마로서의 역할을 자임하고 나섰기 때문에 그런 눈으로 사실 한반도를 바라본다면 한반도에 대한 해석은 이제 어떤 전체적이고 통전적이거나 객관적 해석보다는 주관적 해석이 개입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죠. 자, 그 관점을 가지고 설명을 좀 드리면 미국의 한국 연구가 활기를 띈 것은 미군정과 6.25 전쟁 이후로 평가를 받습니다. 그 전까지는 크게 관심이나 교류가 없었다고 봐야 되겠죠. 하지만 사실 한국전쟁이 발발하면서 미국인들과 미국민들 중에 많은 사람들도 한반도 정세에 매우 긴밀한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건 지금 20년이 된 오늘의 현실에도 사실 비슷하게 적용이 됩니다. 특히 이제 맥킨 형제가 1945년 이후에 한국을 연구하는데 사실 선도적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를 받아요. 형 조지 맥킨이 한국의 전후 정치 문제라는 책을 써냈죠. 1947년에 전후 정치 문제 Korea's Post-War Political Problem. 전후 정치 문제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전후. 근데 47년에 쓰였는데 이게 어떤 전쟁을 얘기하는 걸까? 아마도 일본의 2차 세계대전을 염두에 둔 게 아닌가 싶네요. 그리고 1950년에 코리아 투데이, 오늘의 한국이라는 걸 썼고, 그 동생 샤넌 맥킨이, Bibliography of Western Language Material on Korea, 한국 관계 양성 목록. 자, 이것도 좀 신기하네요. 한국 관계. 한국 관계가 어떤 관계, 그러니까 내부적 관계를 얘기하는 건지 외부적 관계를 얘기하는 건지 이 책도 궁금해요. 그런데 이 책들의 주요 독자들이 아마 미국 시민들인 걸로 염두에 반다면 한국에 대한 객관적 입장을 소개하는 데는 되게 유효한 저서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리고 한국의 유학자 중에 서두수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서두수라는 인물에 의해서 1952년 미국 최초로 하버드 대학교에 한국 연구 체제가 개설이 돼요.
이게 무슨 정확한 학과라고까지는 얘기할 수 없겠는데 연구소 같은 연구학 분야가 될 것 같은데 한국학 연구에 종사하는 한국 출신 학자의 역할이 1952년 최초로 이렇게 등재가 된 다음에 역할이 증대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1955년과 64년에 총 95편의 박사학위 논문이 배출이 되는데, 그러니까 한국학 연구 관련 논문인 것 같아요. 박사 논문이 하버드대에서의. 그 중에 69편을 한국인이 썼네요. 네, 상당히 많이 썼네요. 그리고 1956년부터는 콜롬비아, 워싱턴, 예일 대학교에서 연구 체제를 설치하려 했으나 어려운 여건으로 인해서 성과를 거두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하버드대에서는 한국 연구 체제가 빠르게 정착을 했는데 그걸 벤치마킹을 해서 이제 콜롬비아, 워싱턴, 예일 등에서 설치하려 했는데 아마도 재정적 여건들이 아니었을까 뭐 그런 생각이 추측이 가능한데 아무튼 그런 부분을 인해서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어요. 하지만 여기서 멈추지 않고 소수의 미국인과 한국인 학자들이 아시아 연구협회를 창설하고 거기에 적극 참여해서 1960년에 한국분과회의를 또 설치를 하네요. 근데 참여자가 줄어서 폐쇄가 돼요. 미국에서 뭔가 한국 연구가 이렇게 활발하게 이루어질 법한데 계속해서 불꽃이 가라앉는 모습을 보이네요. 아무래도 북미나 유럽이 한국학에 대해서 관심을 끌어올리는 그 동기부여의 척도가 중국과 일본만큼 체계적이지는 못한 느낌을 받네요. 네, 이렇게 좀 살펴볼 수 있겠고요. 자, 한국 관계 자료를 소장하고 있는 도서관을 한번 좀 찾아볼까요? 도서관을 찾아보거나 자료를 딱 볼 때는 그 국가가 그 관계 측면에서 상대 국가를 얼마 정도의 비중과 중요성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지를 조금 알아볼 수 있는 척도 같아요. 이를테면은 중국 같은 경우도 지금 아까도 저도 명문대학으로 알고 있는데 명문대학 맞을 것 같은데 북경대학, 베이징대학에서 아예 조선어학과를 설치를 해놨잖아요. 그만큼 그 국립학교에서 이렇게 접근을 해서 중요한 어떤 포지션을 부여했다. 이제 그런 곳에서 국가 간이 서로의 국가 간이 생각하고 있는 교류적 뿌리가 밀접하다라는 것을 조금은 변증해주고 있는 거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렇고 그럼 미국은 어떨까? 도서관을 살펴볼까요? 한국 관계 자료를 소장하고 있는 도서관이 국회 도서관, 하버드의 옌칭 도서관, 콜롬비아의 동아시아 도서관, 워싱턴 대학, 하와이 대학교의 이스트 웨스트 센터 도서관, 캘리포니아 대학교의 동아시아 도서관, 그리고 미시간 대학교의 동아시아 도서관, 예일 대학교, 시카고 대학교. 자, 한국 관계 자료를 소장하고 있는 도서관이 이런 정도 알려져 있고 중요한 건 주목할 건 국회 도서관에 지금 한국 관계 자료가 소장되고 있죠. 근데 제가 알기로는 주로 뭔가 정치와 남북관계에 관련한 자료들로 이해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한국관계 자료들은 주로 고대 문화나 역사 교류보다는 최근의 어떤 남북관계나 그 국제관계에 해당되는 자료들이 더 많이 보장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추측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런 면에서 보면은 중국과 일본은 순수하게 국가 대 국가로 한국이 갖고 있는 역사적 맥락에 대한 조금은 전문성을 좀 나타내고 있는 것은 좀 띄고 있네요. 평판을 좀 볼게요. 미국에서는 소수의 역사가를 제외하고는 한국의 이 고대나 정근대 연구가 거의 알려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앞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미국이 한국의 관계자료를 갖고 있는 그 관계자료의 성질의 대부분은 어떤 현대의 남북관계나 현대 자본주의적인 체제 흐름 속에서의 교류에 좀 집중되어 있는 것 같아요. 미국에서 한국의 고대 및 정근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는 찾아보기가 힘들다라는 거죠. 그리고 한국 연구에 관여하는 대부분은 정치, 경제, 사회학자라고 현대 한국을 연구 대상으로 삼고 있죠. 그러니까 미국은 한국에 대한 그 5,000년 가까이 되는 역사적 그 민족 흐름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는 거예요, 솔직히. 한민족이라는 그 독자적 단일 민족에 대해서도 흥미를 별로 느끼지 않는 걸 확인해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중국학이나 일본학 연구자가 자국인보다 미국인이 지배적인데 반해서 한국학 연구자는 한국 출신이 다수고요. 미국의 학자를 끌어들일 만큼의 미국의 한국학이 아직 무르익지는 않았다. 이런 것들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중국학이나 일본학을 미국인이 자체적으로 연구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한국학을 미국인이 자체적으로 연구하는 것은 중국학이나 일본학을 배우는 사람보다 훨씬 떨어진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네요. 그래서 아직 성숙의 단계에 올라와 있지 않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라고 평가받고 있어요. 이게 미국에서 자, 그러면 유럽으로 한번 가볼게요. 유럽 중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문명의 종가라고 할 수가 있겠죠. 사실 미국이나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이런 곳 역시 모두 보면은 이 영국령으로부터 비롯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대륙의 발견의 주체라고도 할 수가 있겠네요. 영국이. 그럼 영국에서는 한국학을 어떻게 연구하고 있는지 이 부분도 조금 살펴볼게요. 한국관계 강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동아시아 연구나 특수 연구에서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좀 크다고 할 수는 없어요. 한국에 대한 연구나 관심이. 영국에서 한국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은 이거는 좀 현실적으로 안타깝지만 좀 진단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게 한국이 영어 영문학과를 얘기할 때 미국 언어를 배우는 거하고 좀 다르거든요. 한국에는 영어 영문학과라는 곳이 있는데 그 영어 영문학과는 대부분 이 영국의 영어, 잉글리시, 토종 잉글리시, 브리티시 잉글리시라고 표현하는데 그 브리티시 잉글리시를 공부하고 배우고 그 영국의 문학을 되게 많이 읽어요. 한국에는 영국의 문학가들이 상당히 많이 활동을 하고 읽히는 거죠. 독자들이. 근데 정작 영국에서는 한국의 문학이 거의 읽히지가 않죠. 그러니까 최근에 와서야 이제 한국의 몇몇 소설가들이 그 인터내셔널 북커상 같은 거를 뭐 수상하거나 후보에 랭크가 되어서 주목을 받고 있는 경우가 있기는 한데 그런 경우는 극소수 경우라고 할 수 있고 영국에서는 대부분 한국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그만큼 어떤 그 역점을 기울이진 않아요. 하나 예를 들자면요. 제가 알고 있는 지인이 이제 BBC에서 근무하고 있어요. 여러분 BBC가 이제 영국을 대표하는 국영방송국이죠. 근데 BBC가 각 세계의 어떤 그 지사를 두고 있습니다. 지사, 그러니까 이제 네트워킹 컴퍼니인데, 근데 한국에 지사를 두고 있는데 BBC 방송국이 관심을 받고 있는 컨텐츠는 한국에 대해서 뭔가 영국의 방송국에다가 그걸 소개해주고 알려주고 하는 그런 방송 시스템은 영국에서의 한국학 연구에서의 그런 시스템 접근은 주로 현대 한국의 스캔들이나 정치적 스캔들 혹은 문화적 스캔들이나 아니면은 남북관계가 대부분이에요. 남북관계에 대한 관심.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했냐 안 했냐. 북한이 어떤 긴장관계를 조성했냐 안 했냐. 뭐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 주로 관심사예요. 그래서 영국이 한국 관계에 대해서 보고 있는 그 접근 방법은 그만큼 좀 국소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런던, 캠브리지, 옥스퍼드, 더럼 대학교 같은 곳이 동아시아 연구 중에 한 분과로 한국에 대한 세미나를 포함시켜 진행하고 있다. 이 정도로 알려져 있네요. 그리고 옥스퍼드 대학교 이제 뭐 영국에서 가장 유명한 대학교이죠. 옥스퍼드 대학교의 한국어 강의가 1960년대 초에 개설됐다가 바로 중단이 되고 1987년에 이제 재개가 됐네요. 그리고 한국어 강의가 지금도 계속 지속되고 있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옥스퍼드 대학교의 도서관에 약 4,500여 권의 도서, 65종의 정기관해물, 4종의 신문이 소장되어 있어요. 이거 한국 관련한 소장 이거예요. 그 외에는 셰필드 대학교에서 한국학 연구소가 있네요. 한국학 연구소가 있고 이곳에 1979년 한국어를 처음 강의했어요. 그리고 셰필드 대학교 도서관에는 옥스퍼드보다 더 분량은 많아요. 5,000권의 도서, 70종의 정기관해물, 12종의 신문을 소장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1943년에 이게 이제 그 학술 기관으로는 제일 규모가 큰 것 같은데 1983년에 영국 한국협회라는 곳이 창립이 돼요. 그래서 이곳에서 이제 매년 그 이쪽에서는 영한이라고 하겠고 우리는 한영이라고 하겠는데 영한 관련한 그러니까 한영과 한국과 영국의 국제관계에 관련한 학술대회와 연구보고를 매년 한 10여 종 안팎으로 발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인데 사실은 뭐 미미하죠. 그냥 한국 문화나 뭐 이런 것들을 뭐 다양하게 접근하는 것도 없고 사실은 좀 미미하다고 할 수 있어요. 이 정도로 영국은 평가해 볼게요. 독일은 얘기해 볼까요? 독일은 근데 의외로 학위과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영국은 아예 학위과정이 없었잖아요.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도 좀 유명 대학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경우에는 한국 강의가 없어요. 근데 독일은 이제 한국어의 학위과정이 있어요. 자, 독일의 대학에서 한국학과 관계된 학위과정이 있는데 석사과정이고 학습 연한이 약 5, 6년 정도예요. 자, 독일이 한국에 대해서 이렇게 학위과정까지 개설할 정도로 중심을 보이는 이유가 있는데 자, 그 이유는 그 분단국가라는 그 뭐라고 해야죠? 공통점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코먼센스가 존재해요. 그러니까 아시겠지만 그 2차 세계대전 이후로도 독일이 서독과 동독으로 좌우 분열이 되죠. 그래서 이제 동독 같은 경우를 커뮤니즘, 이제 옛 소련, 그러니까 구러시아라고 얘기하는 러시아의 옛날 이름인 소비에트 연방이 지배를 했고, 그러니까 다스렸고, 서독 지역을 이제 자유민주주의 세력이 다스렸는데, 그들은 사실 이념적으로 대립돼야 될 근거를 잘 못 찾았었으니까 바로 통합을 해요. 통일을 먼저 이뤘죠. 우리 한국보다. 그리고 한국은 지금 계속 진행형이고. 뭐 그거는 어쩔 수 없다 손치더라도 자 그런 어떤 분단되었던 그 전쟁으로 인해서 분단되었던 분단 현실에 대한 공감이 있기 때문인지 커먼 센스가 존재하기 때문인지 독일의 대학에서 한국화가 관계된 학위과정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독일은 그거를 어떤 학문적 분과와 집중으로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학과 관계된 첫 학위과정이 석사과정이고 학습 연한이 5, 6년 정도다. 보쿰대학교 같아요. 보쿰대학교에 1965년에 한국학 강의가 시작된 지 계속해서 발전이 돼서 현재 1993년 현재 박사과정이 개설되었네요. 네, 보쿰대학교에서는 박사과정까지 개설이 됐어요. 그러면 한국학을 박사과정까지 확장할 정도면은 이 독일은 조금 교육 방식이 김나지움 방식이기 때문에 그 뭐랄까요 그 그러니까 토탈 퍼스펙티브가 조금 강조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체적 접근을 많이 중시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 접근이라 하면은 뭐 어학이면 어학만 배운다, 문화면 문화만 배운다, 뭐 그렇게 접근하는 게 아니라 언어, 문화 그런 여러 요소들을 그냥 하나의 종합적 관점의 틀 안에서 해석하고 적용한다. 뭐 그렇게 이해를 해볼 수가 있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서 1993년 현재 박사과정이 개설되어 있고 도서관에는 8천여 권의 도서와 100여 종의 정기 간행물이 소장이 되어 있다. 자, 이렇게 좀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 정도가 독일에서의 한국화 연구예요. 그러니까 영국과 미국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좀 다른 점은 학위 과정을 한국학의 과정을 집어넣었다. 그러니까 독일인이 한국학 박사를 딸 수가 있는 거죠. 그만큼 그러면 이게 이런 게 그러니까 체제적인 건데 그 학위 과정이 있다라는 것은 그 분야에 뭔가 진출할 수 있는 진출 분야가 마련되어 있다라는 뜻인데 그럼 독일이라는 국가에서 한국학 연구로 만약에 석사나 박사를 땄을 때 진출할 수 있는 여지를 충분히 보장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겠죠. 그러면은 그런 걸 유추해 봤을 때에는 한국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진 거로 추정할 수는 없다.
뭐 이렇게 저희가 조금은 생각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 독일에서의 한국학 연구의 흐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네요. 자, 이 부분 정도를 좀 살펴봤고, 그리고 독일에서의 한국학 연구를 조금 더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만큼 이제 중요한 어떤 개설 방향이 있으니까. 자, 이전 동독이죠. 이제 동독과 서독으로 나누기 전에 동독에 존재했던 홈볼트 대학교. 홈볼트 대학교에서는 1960년에 한국학과가 개설됐는데, 자, 제가 동독이라고 말씀드렸죠. 동독 지역은 그 인터내셔널 벨트의 구획에서는 커뮤니즘이죠. 그쵸? 동독은 이제 원래 공산주의적 가치관을 갖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독일의 홈볼트 대학교가 한국학과를 개설하는 목적은 이제 남한 사회와의 교류보다는 북한 사회와의 교류에 좀 집중했던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김일성 종합대학과 홈볼트 대학교는 상호 교류하면서 연구해 와요. 그래서 여러분 참고로 한국학에서 우리가 그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해야 되는 게 한국학이라는 게 지금 현재 남북한 분단 상태를 또 배제하고 얘기하기가 좀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럽 사회는 아무래도 중립국가가 많고, 뭐 스위스도 중립국가잖아요. 캐나다와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중립국가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사우스 코리아 지역과의 교류에만 집중하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게 조금은 특이할 만한 상황인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독일 같은 경우에서도 한국 학과가 개설될 수 있는 근거가 그때 당시에는 통일 전이니까 동독이란 국가가 노스코리아 북한 사회의 대학과 교류를 했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는 북한이 먼저 앞서갔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한국 학과가 김일성 종합대학과 상호 교류를 지속했다. 자, 그 외에 본 대학교와 프랑크푸르트 대학교, 괴팅켄 대학교, 튜빙겐 대학교 등의 한국어 강좌가 개설됐다. 자, 홈볼트 대학교는 아예 한국 학과를 만든 거죠. 그러니까 이건 학위 과정이에요. 그 외에는 한국어 강좌예요. 그러니까 이런 강좌는 아마 이제 한국으로 유학을 가거나 한국으로 가게 될 때 한국어를 배우기 위한 일종의 대학교 안에 있는 어학원 같은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죠. 한국어 강좌가 개설되어 있고 1984년에 노르베르트 아다미와 디르크 휜들린이 설립한 이거 학자예요. 둘. 한국학 연구기 문헌조사연구소에서 한국학이 지금까지 연구가 되고 있어요. 자, 문헌조사연구소. 이게 이제 독일이 접근하는 방식의 독특성인데, 자, 문헌을 조사해요. 그러니까 그 문헌의 신빙성, 그리고 그 문헌의 가치, 그 문헌을 토대로 확산되는 한국이라는 문화와 국가에 대한 사료적 의미, 이런 부분들을 여러 가지로 도출해내는 게 바로 문헌조사연구소에서 행하는 한국학 연구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리고 박물관을 볼까요? 독일은 묘한 매력이 있어요. 한국학 연구에 대해서 박물관을 가잖아요. 함부르크에 위치한 민속박물관에 가시면요. 한국 무속 및 신흥종교연구소가 있대요. 그러니까 한국은 사실 되게 종교국가라고 불리울 만큼 많은 종교가 있거든요. 그 민족 종교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민족 종교라는 게 그 민족의 우리 한국 사회가 단일 민족이잖아요. 그 단일 민족이 갖고 있는 단일 민족만의 스페셜리티를 더 보전, 계승, 발전하는 것을 종교화시키는 거예요. 그런 게 여러분 민족 종교예요. 그래서 아마도 이 함부르크 민속박물관에 신흥종교연구소가 있는 이유는 한국이 워낙 많은 다종교 국가이기 때문에 그 종교적 맥락을 아마 담아내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것 같아 보여요. 그래서 이제 문헌조사연구소에서 한국학이 연구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함부르크 민속박물관에 한국 무속 및 신흥종교연구소가 있고 한국학 분야의 독일 권위자들은 요 3명의 학자가 대표적입니다. 잉겔보르트 괴텔, 헬가 피히트, 레타 렌트너 등이 있고 이들이 한국학 분야를 연구하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가 되어지는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거는 독일이 갖고 있는 그 교류와 관심은
북한까지도 포섭하고 있다. 미국은 아예 북한에 대해서 관심이 없죠. 그리고 미국은 현대 사회에 대한, 현대 한국에 대한 관심만 있을 뿐이에요. 자, 이 정도가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좀 쉬셨다가 마지막 세 번째 시간 가져볼게요.